네, 안녕하십니까. 2010, 이게 6년인, 네, 그렇죠. 2016년 기사학개론과 일기예보,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저기차 영상인데, 저기차 영상인데, 우리가 저기차 영상을 할 때는 이제 딱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밝기 온도라는 게 있는데 밝기 온도는 설명 안 되겠습니다. 밝기 온도는 설명 안 되고, 이 전기차 영상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템퍼처 브라이트니스가 이제 10.8 빼기 12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그리고 템퍼처 브라이트니스 3.7이 빼기 TV의 10.8이 이제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로 나뉘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사를 탐지하는데, 이 12가 아니지 12가 아니지. 자, 10.8, 이 10.8이 먼지를 잘 흡수합니다. 10.8이 화장 10.8 마이크로미터를 먼지가 잘 흡수합니다. 잘 흡수하기 때문에 잘 흡수하면은 템퍼처 브라이트니스가 낮겠죠. 낮기 때문에 0보다 작다면 0보다 작다면 황사죠. 이거 황사. 0보다 크다면 이제 그냥 구름이거나 또는 수증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8, 그러니까 황사가 많아서 이 10.8을 잘 흡수하면 위성의 템퍼처 브라이트니스 10.8에 해당하는 값이 낮기 때문에 낮아서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우측항 12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0보다 작아서 얘는 황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7과 10.8이 있는데, 이 3.7은 상층운을 잘 통과해요. 왜냐하면 파장이 짧지 않습니까? 파장이 짧으면 잘 흡수당해요. 잘 흡수당하고 방출도 높고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층까지 잘 흡수되고 잘 방출되기 때문에 상층운을 잘 통과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얘가 많이 크다라는 의미고, 결국엔 얘는 상층운이다. 상층운이 존재한다.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얘는 이제 하층운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옳은 것, 이제 안개 탐지, 야간에 안개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옳은 거죠. 그렇죠. 옳은 것을 고르면은 이제 2번이죠. TV 3.7가 이제 10.8. 4층 중에 이제 안개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10.8과 3.8, 3.7. 네, 좋습니다. 그래서 10.8과 이제 3.7 단파적의 영역인 두 차에 의해서 이제 하층운 안개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기억이 다 다른데, 이제 이게 복사법칙이죠. 복사법칙인데 기억이 다 달라서 이제 이 문장을 읽고 기억만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이제 빛이 임의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법칙에 의해 이제 와 같이 표현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게 보시면은 A 람다, R 람다, 타우 람다인데, A는 observation이라 이제 흡수율이고, R은 reflection이라서 반사고, T는 이제 투과율입니다. 반사 이제 흡수 투과를 의미하게 돼서 결국 얘는 에너지 보존이구나. 얘네 둘이 다 합하면 이제 1이다 혹은 10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값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다라는 것을 통해 결국에는 4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1이라는 거는 흡수율이 이제 다 차지한다는 소리거든요. 이 세 개 중에 얘가 다 차지한다. 흡수율 얘가 다 차지하기 때문에 얘는 흑체, 모든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흑체입니다.
그 디귿도 이제 8에서 12 파장의 1에 가까운 영역을 대기의 창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8에서 12가 아니고 8에서 13 혹은 8에서 14 정도로 봐야 됩니다. 다음 문제 4번. 우리나라 각 해상별의 이류한계는 일이 온난 이유거든요. 이게 온난 이유라서 겨울이나 가을에는 생기지 않아요. 겨울이나 가을에는 생기지 않고, 또 동해도 특히 생기지 않습니다. 서해에 여름철에 잘 생기는데, 온난 이유가 이게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동성 고기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해상에 이제 들어오는 서풍의 영향으로 이동성 안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이제 겨울에는 온난 이유가 아닌 뭐 북풍이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온난 이유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이 문제는 뭐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5번은 수적의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충돌 효율, 결국에는 이제 충돌 효율이 뭐냐면 큰 포지 물방울과 주변에 이제 있는 이런 작은 물방울이 있는데, 얘의 이제 수적이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얘 조그마한 수적이 크기가 커지면 이제 충돌 효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뭐 당연히 낙하 속도가 다르고, 또 우리가 그 맨 처음에 배웠던 어떤 임계각을 기준으로 임계각을 넘지 않는 물의 이동은 이제 이렇게 튕겨져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90도에서는 무조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체의 포지 물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임계각에 해당하는 물방울이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오는 물체가 이제 공기의 흐름을 물방울이 커지는 경우에 따라서 얘도 흐름이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방울은 확 커짐에 반해 이 흐름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물방울이 큰 물방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포지 물방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포지 물방울의 크기 커지거나, 아니면 또 작은 물방울의 크기가 커질수록 충돌 병합 효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충돌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후류 효과가 있으면 넘어간 게 이제 수렴하면서 뒤쪽에서 여기서 합쳐져서 물방울이 이렇게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충돌 효율은 1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2보다 작은 건 아니에요. 병합 효율은 두 수적의 크기 비하 한계가 없다. 아닙니다. 크기 비하 한계가 있습니다. 병합 효율은 이제 두 수적 중 작은 수적 크기에 비례한다는데 아닙니다. 큰 수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1번이 답이겠죠. 이 큰 수적의 크기가 커질수록 충돌 효율이 커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6번을 보시면 친절하게 다 주어졌어요. 요즘에는 이런 거를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외우고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열수지 그림 분포를 주어졌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지표가 태양으로 받던 에너지는 50이죠. 그 다음에 대기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는 이제 보시면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양은 94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표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얘가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1번이 답이고, 2번은 대기의 창 영역인 8에서 14 혹은 13에서 14 이런 영역에서 장파 복사량은 온실기체 증가와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온실기체랑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판단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구름의 양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 흡수량이 더 많아지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얘는 장파가 아니고 단파죠. 단파하고, 대기에서 흡수되는 지구 복사가 결국 2번인데, 그러면
얘에 의해서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와 상관없다는 틀렸습니다. 3번 전도와 대류와 에너지 교환은 잡열에 의한 에너지 교환량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 대류는 7이죠. 7이고 은결은 은결인데 잡열은 23이기 때문에 헌혈과 잡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4번 지표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의 합은 대기가 태양과 지표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의 합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표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50이고 대기는 얼마죠? 94죠. 그렇죠. 94고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여기 20이죠. 그 다음에 지표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은 지표가 요건가요? 여기 102, 그 다음에 23, 7이죠. 그래서 102랑 23 더하기 7 하면 30, 이게 30이죠. 132에 152죠. 152랑 얘는 144기 때문에 여기 후자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요즘 트렌드긴 한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력학 방정식을 이용하래요. 그럼 정력학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dp는 -OG dz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 대기의 상승 속도를 1cm/s래요. 근데 주어진 거는 이제 대기 상승 속도, 연직 속도로 주어졌는데 얘가 dz고 얘가 dt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dp dt는 -rho dz에다 이제 dt를 이제 양변에 다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cm를 넣고 여기 1kg/m 상승을 넣고 10 m/s 제곱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4번이 나오기 때문에 단위만 맞춰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8번. 이 8번 전리권이 좀 생소한 문제인데 이 전리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기 하층부터 A, B, C, D, E, F층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원래는 A, B, C, D, E, F층으로 나눴다가 얘네들을 없앴어요. 얘네들은 얘 대립권이네, 성층권이네, 뭐 중간권이네 하면서 뭐 비슷한 식으로 뭐 그래서 B, C가 아마 합쳐서 중간권이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리권은 D랑 E랑 F로만 구성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단파가 있고 장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D 여기 D죠. DEF 일반적으로 D에서 그러니까 D에서 흡수가 많이 되고 E랑 F층에서 반사가 많이 돼요. E랑 F층에서 파장이 반사가 되는데 우리가 상층운이 있을 때 단파가 그러니까 3.8 마이크로 뭐 그런 거 그 상층운 잘 통과한다 했잖아요.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단파가 잘 통과해요. 여기 단파가 이제 잘 통과하고 F층에서 반사가 되는데 D층이 만약에 태양 복사가 강해져서 태양 복사라기보다는 태양 흑점이 많아져서 이제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서 올라갈 때 흡수되지 못한 것들이 반사되면서 밑에 층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다시 이게 여기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리권이 강화되면 D층이 강화돼서 D층에서 흡수되고 E층이랑 F층은 흡수되지 않아요. 반사돼요 무조건. 그래서 E층이랑 F층은 얘는 흡수되지 않는다. 무조건 반사만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플레이어가 강해지면은 E층이랑 F층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D층이 강해져서 통신 두절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1번은 F층이 아닌 D층이 강화돼서 그렇고 야간에는 F층이 F1과 F2로 분화된다라고 있는데 아닙니다. 야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약해져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D층은 90에서 160인데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 60에서 90으로 그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번 틀렸고 답이 2번입니다. 전리권은 이제 전리된 이온화된 것을 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일이 반응, 즉 빛 해리 반응에 의해서 이온 농도랑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이온 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9번은 대기 대순환인데 일단 볼게요. 자, 대기 대순환은 지구 규모이기 때문에 몇천 킬로가 아니고 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규모가. 2번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더 빠르다면 북반구 에어대 고기압은 북상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간 공기가 FV 전향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힘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열대 고기압대는 북상이 아니고 남하합니다. 남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대기 대순환 모형은 3세포 순환인 여기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맞습니다. 직접 순환은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고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입니다. 지구에 자전이 없을 경우에는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 덩어리가 극적으로 가면서 여기서 하강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두 개가 아닌 한 개의 순환 세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대기의 조성, 대기의 조성 특성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인데, 기억을 보시면 이산화탄소 양은 광합성이 활발한 계절 여름이죠. 여름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광합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감소하고 휴지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한다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좀 애매한 게 여름철에 낮에는 분명히 이게 맞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광합성을 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CO2를 내뱉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CO2 양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 양이 여름에는 감소하고 휴지기는 증가한다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사실 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전 지구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감소하고 겨울철에 증가하면은 나무를 심으면 심을수록 이제 여름철에 계속해서 감소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벌목도 하고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식생분포 자체는 나무를 베고 있지만 식생분포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그 나무는 줄어들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식물 같은 조그만한 이제 그 식물은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관목이라 그러던가. 잠깐만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이제 여름철의 광합성 활발한다. 휴지기에는 이제 광합성이 활발한 계절에는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하고 휴지기에는 증가한다라는 돼 있는데, 이산화탄소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는 그 식생분포가 많기 때문에 감소하고 겨울에는 이제 식생분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양이 여름철에는 감소하고 겨울철에는 증가한다는 이유가, 물론 여름에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지만 밤에는 얘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식물의 탄소 양을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이제 탄소 양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저도 아닌 줄 알았는데 좀 문제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질소 구성비는 대륙권에서부터 열권까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권까지 일정하다는 의미는 열권 상부까지 일정하다는 의미거든요. 열권 전체까지 일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열권 하부까지 균질권에 속하기 때문에
열건까지 일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D가 온실 기체 중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가장 큰 기체는 수증기다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수증기는 온실 기체라고 보긴 하지만 위험한 온실 기체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온실 기체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논의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기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수증기는 온실 기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에 위도에 따른 저항력 변화로 유도되는 대규모 대기 운동의 파동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위도에 따른 저항력의 변화, 저항력 FV죠. 그 저항력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파동은 이제 로스비프입니다. 로스비프하고 나머지는 각자 이제 해설을 따라 보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생存권이 절대적으로 안정한 이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가 중요한데 자, 13번을 보시면 동서바라 연직 분포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인데 이제 여름의 중간권에서 이제 동풍이 분다 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중간권이 또 맞긴 한데 그렇죠. 자 봅시다. 자 1번은 여름철 반구 중위도 약 60km 고도 부근에서 관측되는 바람은 서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는 이제 서풍이 아니고 동풍이 불게 되면 동풍. 이제는 틀렸고 이제 여름 반구 중위도 지역이 50도 부근에서 대륙권 상층에는 강한 동풍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륙권 상층이 아니라 여기는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에서 이제 동풍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 대륙권에서는 아직 서풍이 강하게 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3번 적도 지역의 약 10km 부근에서는 매우 약한 동풍이 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도 지역에는 무역풍이 불지 않습니까? 무역풍은 이제 동풍 계열이기 때문에 동풍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는데 하층에서 이 동풍이 가장 강하고 상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동풍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동풍이 불고 있다. 10km 부근에서는 이제 대륙권 계면 하층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 이제 적도 지역은 대륙권 계면이 12, 13, 뭐 많으면 그 크면은 15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습니다. 자, 겨울 반구 중위도 지역 약 60km 고도 부근에서 매우 강한 서풍이죠. 겨울 반구에 틀렸죠. 그래서 겨울 반구에는 남북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동풍이 아닌 이제 서풍이 불고 이제 여름철에 동풍이 분다. 즉 고위도에 여름철에 동풍이 분다라는 것은 이제 왜 그런지는 각자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해볼까요? 자, 14번 수납대기와 경합대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이제 수납대기에서는 동일한 등압면에서 기온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납대기에서는 이제 델T, 그러니까 수평적인 방향으로 온도 강도가 없기 때문에 기온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경합대기에서는 등압선과 등온선이 평행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수납대기에서는 연직으로 직인풍의 속도만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납대기에서는 직인풍의 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속도도 변하지 않고 이제 알지 잠깐만요. 속도만 변한다. 그렇죠. 속도가 변하죠. 연직으로 갈수록 이제 수평적으로는 온도 강도가 없지만 연직적으로 이제 온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수납대기에서는 4번 경합대기에서는 연직으로 직윤풍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합대기에서는 아니죠. 자 3번이죠. 3번.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연직으로 직윤풍의 속도만 변한다라고 했는데 속도도 변하지 않고 이제 방향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도풍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 LMP VG는 FR분의 YZ ZT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수납되기이기 때문에 델 t가 0입니다. 델 t가 0이라서 델 z가 y죠. 델 t가 0이라서 여기는 vg가 변하지 않습니다. vg가 변하지 않고 또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연직 방향의 이제 속도도 일정하고 이제 그 방향도 변하지 않는 일정한 이제 기압 그 직균풍이 있게 되고, 경합대기에서는 연직으로 직균풍 속도랑 방향이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풍 관계에서는 상층 바람 빼기 하층 바람이 뭐 시계 방향으로 도냐 뭐 반시계 방향으로 도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15번은 직균풍 및 직균 근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하는 건데, 직균 근사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그 운동 방정식에서 우리가 dt분의 dv를 시간의 항을 이제 0으로 둔 거를 이제 직균풍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운동 방정식 형태 그 자체를 직균 근사라 그래요. 그래서 쭉 보시면 직균풍은 직선 운동할 때 이제 맞는 거고, 1번은 기압균들 전향 균형 맞고, 2번은 직균 근사를 통해 시간에 이제 따른 풍속 변화를 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균 근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의 시간 변화를 무시한 게 직균풍이기 때문에 직균 근사에서도 이제 풍속 변화를 추론할 수 없습니다. 4번은 이제 실제 대기에서는 직균풍의 바람 회차가 존재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찰력도 존재해야 되고 또 준직균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대기에서는 직균풍으로부터 바람 편차가 존재합니다. 3번을 조금 더 보면은 우리가 dt분의 dv라는 이 좌변은 뭐 기압견도력과 이제 전향력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운동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균 분사를 하게 되면 얘가 0이 됩니다. 0은 어쩌고 더하기 어쩌고가 직균 근사의 항이고, 직균풍은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하고는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게 직균 정리의 식이 이제 직균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균 근사는 좌변이 시간항이 0인 것을 의미합니다. 좌변이 시간항이 0인 것을. 1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굳이 중학교 문제를 풀어야 되나 싶긴 하네요. 네.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이제 질량을 표현한 식으로 옳은 것은인데, 사실 이 문제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위로 이제 이해하는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직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질량 같은 경우에는 무게와 질량의 곱인가요? 무게랑 질량이 아니고 질량과 중력이죠. 질량과 중력을 곱한 게 질량이 아니고 요 기압이죠. 기압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중력을 곱한 값인데, 그러면 이 기압을 이제 질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중력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파스칼을 중력으로 나눠준 값을 이제 4파이R 제곱을 한 값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압이라는 거는 어떤 질량을 중력으로 이제 얼마만큼 중력으로 잡아당겼냐, 그게 기압인데, 그럼 이게 질량으로 표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중력값을 나눠줘야 되고, 이 중력값을 나눠주게 되면 나눠준 값이 결국에는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의 4파이R 세제곱은 이 구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의 부피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구의 건널비인 이제 질량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혹은 단위로도 풀 수 있는데, 단위로 푸는 거는 해보시길 바랄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뭐 헥토파스칼에 이제 파스칼만 고려해야 되고, 이제 중력 단위 미터/세컨드 제곱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리고 미터 제곱인 R이 미터기 때문에 미터 제곱을 어떻게 곱을 해줘서 표현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것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인데 20번은 기역이 중요해요. 기역. 자, 기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은 엘니뇨 시기의 적도 부근 동태평양 지역의 표층 온도 편차 크기는 일반적인 라니냐 시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큽니다. 크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이거는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기부산 예보법의 1번 문제인데, 자, SSI죠. SSI를 보완한 값이 LI인데 SSI랑 LI랑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불안정 지수들은 이제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는 음수값이 나올수록 이제 불안정이 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SI는 사계절 내내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LI는 SSI 대신에 이제 LI 쓰는 이유는 이제 건조한 층이 있을 때 그 층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LI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2번 앙상블 수치예보인데 앙상블 예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예측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현재와는 증가하는 수치 예보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예측은 예측 시간이 길어지는 오차가 현저하게 증가할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돌려서 그 그러니까 단일 모델만 썼을 때는 그렇게 경향이 있지만 만약에 튀는 값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지만 앙상블 예측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치 예보 모델을 돌림으로써 그게 튀는 값인지 아닌지를 경향성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오차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이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은 앙상블 예측 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모델을 이용하거나 하나의 모델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초기장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죠. 이게 앙상블 예측 방법의 정의입니다. 3번 앙상블 예측 특성상 단기 예보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매우 큰 중기 예보는 활용하기 부적절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기 예보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4번이 중요한데, 우리가 앙상블 멤버들의 스프레드가 작은 지역, 즉 스프레드라는 게 퍼짐 정도거든요. 그 500헥토파스칼의 기온이 아니고 500헥토파스칼 등기압선이 얼마만큼 이렇게 퍼져 있냐, 뭐 이렇게 모아져 있냐,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작은 지역은 예측성이 당연히 높겠죠. 왜냐하면 모델들도 다 그렇게 500헥토파스칼 예측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큰 지역은 이제 예측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 퍼짐 정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모델들도 거기 선들을 똑같이 예측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드 작은 지역은 예측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요즘에 나오지 않는 문제긴 한데, 얘는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dt분의 d 라지 t는 파셜 t의 플러스 v다 델 t로 일요항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지금 구하는 건 a 관측소이기 때문에 고정된 지점이지 않습니까? 고정된 지점이라서 이제 파셜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라지 t는 마이너스 베타 델 t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을 넣어주면 돼요. v는 이제 얼마입니까? 북쪽으로부터 10m/s의 속도로 불어오기 때문에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 에다가 델 t 60km 떨어진 곳의 기온이 A 관측소보다 3도 낮기 때문에 60km에다가 마이너스 3도를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습니다. 시간당 1도씩이기 때문에 시간당 1도씩 라는 것을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은 답은 1번이 됩니다. 굳이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850헥토파스칼 등함의 일기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안 할게요. 5번은 보시면 2번인데 이게 기압골이 아니고 기압능입니다. 기압골은
이제 요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압 능을 나타내는 능을 나타내는 요거는 능을 나타냅니다. 자, 주된 발생 원을 옳지 않은 것, 저기압과 고기압의 주된 발생 원인인데 다음 4번이죠. 해수면 가열이 아니고 대기 하강 지표면 대기를 이제 30도 부분 상층 대기 하강 그렇죠. 상층 대기 하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면 가열이 아닙니다. 7번은 안 하겠습니다. 네. 8번 등온이면 일기도는 가끔씩 나오는데 근데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보시면 이제 하강 운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뭘 봐야 되냐면 그리고 기압이 증가해야 돼요. 기압이 증가해야 하강 운동이 있기 때문에 ABCD에서 기압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제 C와 D밖에 없기 때문에 C, D는 하강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북방구 중위도 준직인 건설을 고려했을 때 상층 기압골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있는데 상층 기압골에 대한 이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고려된 식은 이제 그 준직유 근사인데 준직유 근사가 아니고 무슨 식이었는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제타지는 마이너스 VG del 제타 G 더하기 F로 이제 이 식으로 그 상층 기압골에 서쪽으로 이동하냐 동쪽으로 이동하냐 뭐 그런 걸 판단하게 되는데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을 보시면 상대 성도에도 이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G del 제타G인데 얘가 잘 보세요. 얘가 0보다 크잖아요. 얘가 0보다 크면 파샬 제타G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저기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기압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압골을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 아니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럼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VG del ZF 얘가 이제 파샬 T 파샬 제타지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 소용도의 이류랑 이걸 해보시면 아는데 상대 소용도의 이류랑 그 행성 소용도의 이류랑 서로 반대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 소용도의 이류는 항상 기압골을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행성 소용도의 이류는 항상 기압골을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이런 문제도 풀기 좋죠. 네, 2번도 틀렸고 3번의 행성 소용도의 이류의 크기는 기압골 파장이 짧을수록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거죠. 자, 잘 보세요. 기압골의 파장이 짧으면 얘가 저기압성 회전이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저기압성 회전이 커지면 상대 소용도에도 이류가 커져요. 그렇죠? 상대 소용도의 이류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성 소용도에도 이류의 크기는 파장이 기압골이 파장이 길수록 커집니다. 길수록 커지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뭐 다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시험장에서 딱히 그렇게 유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파장 긴 기압골이 파장이 짧은 기압골보다 빨리 이동한다 라고. 네, 아닙니다. 파장이 짧은 게 더 빨리 이동하고 그거는 이제 이동 속도 C는 U바 마이너스 K 제곱의 베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파장이 짧다는 거는 파수가 크다는 거고 파수가 크면은 K가 크면은 이 전체는 작아지기 때문에 U에 의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파장이 짧은 기압골이 더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답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단일선도를 이용해서 각각의 고도를 구하래요. 자, 보시면 지금 이 환경 기온 감률이
여기 건조기온 감력과 같죠? 그러면 딱 봐도 LCL이랑 CCL이랑 LFC가 같네. LFC가 같기 때문에 다 지우고 변기를 못 둡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LCL, CCL, FC가 같고 쭉 올렸을 때 LCL, 얘가 EL입니다. EL이고 용도 C의 부근의 요 지점이 프리징 레벨이라서 용도인 이 부분이 프리징 레벨입니다. 그래서 빈결 고도를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동아시아 11번 문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시면 한대제트랑 아열대제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한대제트 북쪽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은 200헥토파스칼이기도 해서 대부분 한랭액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대제트 북쪽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은 이 전리저기압은 특히 500헥토파스칼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이 문제를 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추측하기로는 뭔가 손잡이를 내고 여러 문제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0이 아니고 500입니다. 500. 나머지는 맞습니다. 12번 문제도 이제 이게 손잡이에 있는 건데, 자 보시면 이게 점선이 층호선이거든요. 여기 층호선이라서 등원선이랑 거의 이제 대표선이 등원선과 좀 평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풍은 등원선을 따라 이렇게 불기 때문에 층호선과 또 평행하게 붑니다. 그러면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반해, 그렇죠? 이렇게 불죠. 이렇게 불고, 다른 걸로 할까요? 자, 바람은 이렇게 불고, 온도풍은 이렇게 분다 라고 했을 때 보면 V, 이게 상층이니까 V 어퍼고 VT입니다. 그러면 온도풍은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죠. 이게 V 어퍼 VT이기 때문에 얘가 온도풍이 아니고 V로가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층호 분포를 고려하면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이 차가운 상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남쪽이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온도풍 관계에 의해서 A와 B 지점의 하층 직인풍은 주로 북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북풍이 아니고 남풍입니다. 지금 직인풍은, 하층 직인풍은. 그렇죠? 그 다음에 B 지점의 온난이류가 A 지점의 온난이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더 크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온난이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은 대립성 강수가 발생한 지역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층호가 커졌죠. 층호가 커졌다는 거는 뭔가 온난 이류가 들어와서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지? 온난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이 일어나서 결국엔 여기에 상승 기조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륙성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등층선이 좁다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등층선이 넓다는 건 여기에는 이제 온도 변동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있어서 구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번을 보시면 이게 기온, 실적 온도, 이게 현재 날씨입니다. 현재 날씨. 그리고 여기 상층울이네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A 지역의 기온은 5.6도고 상층운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상층운은 이렇게, 예, 지금 상층운인데 고눈입니다. 고눈이고, 얘는 뭐 있지? 상층운. 상층운인데 고층운이죠. 네, 고층운.
건운에서 살짝 내려온 고층운. 예, 다 똑같습니다. 고층운. 그 다음에 B는 기온은 5.2도고 이슬점 온도는 2.1도고 얘는 방무죠. 그렇죠, 맞습니다. C는 C 지점의 이슬점 온도 24도고 해면기압은 1098 이런 건 없습니다. 해면기압은 뭐 가끔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얘는 998.4입니다. 998.4 헥토파스칼인 그러한 기압을 나타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031이죠. 1031.9 헥토파스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일단 연무도 기출문제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연무고, 네, 연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얘는 층저군입니다. 하층운.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층저군이 나올 수도 있어요. 14번은 안 하겠습니다. 14번은 안 하고 15번도 안 하겠습니다. 16번은 안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K인덱스 값을 묻는데 K인덱스는 T850 T500에다가 TD850 그렇죠. 850 더한 다음에 이제 T700에서 TD700을 빼줘야 되냐 더해줘야 되냐 이건데 얘 값이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수변하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겠죠.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빼줘야 되고 아니죠. 그리고 얘가 수변한 정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니죠. 빼줘야 되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렇죠? 0보다 큰데 얘가 많이 크면 클수록 건조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빼줘야지 이제 불안정성이 아닌 것을 이제 제외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빼줘야 됩니다. 18번은 기단인데 기단은 오래 머물고 바람이 약해야 돼요. 그래서 넓은 범위에 바람이 약해야 돼. 넓은 범위를 이제 감싸야 되고 또 지표면에 오랫동안 정체해야 되고 이제 또 바람이 약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기온의 일변화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자, 20번 안 하겠습니다. 20번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적도 여기 5도 이상에서 이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0도에서 5도는 저행력이 작아서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안 하는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안 한 것들은 다른 해설지를 참고하거나 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